안녕하세요. 코덱스 런치 토크에 또 함께 해주시는 투자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화요일 12시를 넘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코덱스 ETF계의 공영방송을 꿈꾸는 코덱스 ETF와 함께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하고 저희 팀의 또 보석 같은 존재이시죠. 김학영 부장님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김학영입니다. 네. 깔끔하게. 깔끔한 소개였습니다. 오늘 설명도 깔끔하게 할 거고요. 지금 오늘도 제가 또 늘 그렇지만 낯익으신 아이디 분들이 많이 보이시고 또 새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연말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저희하고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내일 상장하는 ETF입니다. 오늘 현재는 없어요. 오늘 현재는 없고요. 지금 배경이 신박하다고 저도 몰랐는데 이제 저희를 막 잘 도와주시는 이 그림을 그려주시는 마치 방송국의 PD와도 같은 저희 회사의 김태훈 VP님께서 아주 멋있는 영상을 뒤에 보여드리고 계시죠. 이 영상처럼 오늘 말씀드릴 거는 내일 상장하는 12월 22일 수요일에 상장해서 내일 9시부터 투자 가능하시는 저희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입니다. 이름이 좀 길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코덱스 미메타라고 좀 줄여볼게요, 제가. 그래서 미국 메타버스 저희가 10월 13일에 K 메타버스 액티브 ETF를 상장했습니다. 운용 규모가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되는 아주 관심을 많이 받았던 상품인데요.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에 나아가서 내일은 미국에 상장된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에 투자하는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를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상품을 국내도 상장을 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ETF도 상장하게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올해 보니까 2021년에 이 상품까지 해서 총 16개 ETF를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쉴 틈 없이 달려왔던 것 같고 이게 상장이 되면 코덱스는 총 130개 ETF가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상품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김학영 부장님하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EA 바다님께서 올해 고생 많았는데 산타랠리를 희망한다고. 저도 매우 희망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기관분들에게 이제 이메일을 쓸 건데 어린이들은 산타클로스 선물을 기대하고 네. 저도 그렇고 부장님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산타랠리를 기대하는데 기대하죠. 변동성만 루돌프 사슴코처럼 반짝반짝 거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이메일에 인사말을 쓰다가 어제도 네. 그렇고 미국장이 너무 좋았다. 예.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파란색. 이러잖아요. 예. 끝나고 나서 다시 그러니까요. 조금 좋아졌다가 예. 그 미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잠을 잘 겨를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나? 좀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산타랠리. 그 산타랠리가 뭐냐는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게 그러니까 연말에 랠리는 이렇게 달려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산타클로스 선물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상승장을 그리기를 소망하는 게 이제 산타랠리인데 반짝반짝 변동성만 커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요. 메타버스 투자 한국을 넘어 이제는 미국으로 저희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에 투자하는 상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포인트 한번 짚어 주시겠어요? 부장님? 메타버스의 큰 포인트는 크게 네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단 큰 투자 흐름, 그리고 실생활이 변화하는 빅 웨이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 산업을 단순히 게임에서 시작했지만 게임을 벗어나서 전 산업을 아우르는 투자 테마가 되고 있고, 이 투자 테마를 실현하기 위해선 기술이 혁신이 되어야 되고 혁신된 기술이 집약체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산업이기도 하고, 그리고 맨 처음 도입이 게임이었기 때문에 미래 세대는 놀기도 하면서 일하기도 하면서 하는 그런 새로운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뭐 MZ 세대라고 하죠. 민지 세대라고도 하던데요. 어린 젊은 층부터 해서 어른이들까지 모두 전 세대를 아우르고 또 전 산업을 아우르는 테마가 메타버스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좀 준비를 했는데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일단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메타버스가 요즘에 최근에 굉장히 메타버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어가 낯설기 때문에 이게 뭘 거고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미 현실 생활에서는 메타버스를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도 산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실생활에서는 곳곳에서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어, 제일 먼저 도입한 데가 게임과 콘서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래는 차근차근 한 2030년 정도에는 뭐 아바타들이 가상현실에서 공연도 보고 아바타들이 나 대신 가서 게임도 하고 그런 세계가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2030년이 2020년에 실행하는 그런 오히려 뭐 누구는 말을 하더라고 코로나가 결국은 타임머신이다. 미래를 현재로 갖고 왔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과 콘서트에서 메타버스가 먼저 화두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업무를 대면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면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그리고 한번 사용하다 보니까 메타버스가 산업계나 아니면 의료계, 교육계에서도 굉장히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네, 맞아요. 그 사실 이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완전 새로운 기술은 아닌데 이 용어가 이제 언론상에 아니면 또 이제 투자 금융 세계에서 많이 언급이 되면서 사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사실은 쇼핑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 않고 모바일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뭐 이제도 뭐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크리스마스에는 뭐 박싱데이라고 해서 온라인 쇼핑도 이제 해외는 많이 하는데 내 신체 사이즈에 이 옷이 과연 맞을까? 되게 핏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보는데 가지 않고서도 이렇게 가상의 공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오피스에서도 저희가 지금 이분이 이제 뭘 쓰고 있죠. 기기를 쓰고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실제 하는 예전에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그때 탐 크루즈였나요? 탐 크루즈가 예, 탐 네. 크루즈가 막 되게 오래전 음. 영화인데 제가 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막 해서 네. 하는 뭐 이런 것들이 허공에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막 예, 하는 허공에서 그게 네. 정말 허구일 줄 알았는데 이게 현실화돼서 많이 보여지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나아가서 헬스케어에서도 실제 사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의학에서도 많이 활발하게 커질 것 같다라는 거죠. 지금 메타버스는 결국은 3D 화면인데 저희가 사진으로 보니까 좀 설명하기 좀 더 어려운 것 네, 같아서 네. 영상을 좀 준비를 네네.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시죠. 네. 최근에 메타버스의 화두를 가장 크게 이끌어가는 기업이 메타가 아닐까 합니다. 네. 전 회사명은 페이스북이었고요. 메타버스 환경에 집중하겠다고 해서 회사명도 메타로 바꿨습니다. 네. 그 회사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입을 옷을 자기가 직접 입어보지 않고 가상현실에서 입어본다던가 아니면 가상현실에서 동료들과 친구들과 이렇게 놀이를 한다던가 협업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세계를 꿈꾼 것입니다. 이 아바타의 모습을 보시면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아바타가 누군지 모르는 이런 그런 뭐 로봇 같은 건 사람도 있고 실제 자기 모습을 구현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그림 같은 이런 모습을 구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바타가 메타버스 생활의 그 세계에서 나타나는 아바타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대신 그게 나임을 증명하는 무언가 다른 기술이 들어가면서 이제 함께 모여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는 그런 놀이나 교육이나 아니면 산업 현장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여기 제목에도 있지만 이 제목을 보니까 Social in the Metaverse예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사회적인 것들이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계속 보시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제가 지금 가상의 공간인지 현실에 있는 건지를 헷갈릴 정도로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되고 집약되어 있는 게 메타버스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재밌는 사실을 또 캐치를 했는데요. 조금 기성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가 현실과 가상이 구분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현실에 있는지 가상에 있는지 이게 구분이 안 되고 조금 분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MZ세대나 그 밑으로 내려갈수록
결국은 가상현실과 그리고 실제 현재 그 현실이 혼합돼서 그게 하나의 새로운 현실이 되는 거죠. 그게 메타버스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기성세대는 아니시고요. 오늘 너무 겸손하게 네. 하셨는데 저희도 네, 네. MG 자 아,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뭐 말씀드렸지만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가 K 메타버스 할 때 많이 말씀드렸지만 뭐 컨텐츠나 이런 것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실 기기 장비가 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저는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보면서 반도체도 중요하고 사실 클라우드 이제 여기가 여기 써놨죠. VR, AR, GPU, 클라우드 서비스, 반도체. 뭐 벌써 어려워요. 말이 어려운데 일단 뭐 VR은 증강현실이라 죄송합니다. 가상현실, 버추얼 리얼리티라고 하고 AR이 증강현실, 아규먼트 리얼리티. 말이 어려운데요. 결국에는 이제 가상과 현실을 이어주는 장비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GPU는 그래픽 처리 장치죠. 그래서 뭐 메타버스는 정말 이 GPU 그래픽이 고도화되지 않으면 뭐 정말 뭐 저희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싸이월드 세대 때처럼 이게 딱 봐도 누가 봐도 가상이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 현실하고 거의 유사한 것들을 구현하려면 GPU가 중요하고 뭐 클라우드도 그렇고요. 하여튼 요 기기가 여기 이게 이 오큘러스라는 회사 거잖아요. 네, 오큘러스 퀘스트 2인데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매출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VR 시장이 대중화되는데 거의 선두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VR 기기와 AR 기기가 이제 VR 기기는 지금 오큘러스 퀘스트를 많이 구매하셔서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AR은 굉장히 많이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증강현실. 증강현실이라고 예, 해서 포켓몬 많이 잡으러 다니셨잖아요. 포켓몬고.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MR도 있습니다. 믹스트 리얼리티라고 음, 해서 혼합 현실. 그러니까 오큘러스 퀘스트는 한번 기기를 쓰면 앞에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음, 근데 MR 기기를 쓰면 그게 반투시가 돼서 음, 현실이 보이고 거기에 뭐 설계 도면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가상현실이 거기에 겹쳐져서 보이는 그런 현실이 되게 됩니다. AR과 MR의 차이가 뭘까 또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R 같은 경우는 현실에 가서 포켓몬고를 잡는데 음. 그 포켓몬고가 현실을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MR 같은 경우는 그 현실에 대비한 뭐 설계 도면을 가지고 그 뭐 전선을 여기서부터 이 마우스를 이 컴퓨터에 연결하는데 어디에 연결해야 되는지 모르겠을 때 MR 기기를 쓰면 연결할 곳을 보여주고 결국 그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게 M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용어가 헷갈리시지만 결국에는 다 같은 메타버스 네, 안에서 구현되는 기술들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포인트들은 사실 많아요. 이렇게 장비들도 개발이 많이 되고 있고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고 뭐 사명도 이제 페이스북이 메타라고 바꿨듯이 그런 거 나아가고 있고 아까 모두에 우리 부장님 말씀해 주셨지만 2030년쯤에 구현될 것 같았던 기술이 코로나로 인해서 10년 정도 당겨졌다. 그 이면에는 MZ세대의 폭발적 사용이 증가했다라는 거. 우리나라도 뭐 네이버에 제페토가 있듯이 로블록스라는 게임 저희가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용자 수가 엄청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런 메타버스 환경을 좀 더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더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네이버 제페토하고 로블록스의 연령별 분포인데 일단 네이버의 제페토 우리나라 거를 가져왔지만 해외 이용자가 대부분이에요. 즉,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에 한정된 테마가 아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뜨겁게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테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대부분이 10대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제페토가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할 수가 있잖아요. 가상 공간에서 뭐 나의 가상의 인물이 움직이면서 활동하는 거니까 사실 10대가 대부분인데요. 현재는 뭐 로블록스도 보시는 것처럼 이 진한 남색이 13세 미만 뭐 요게 13세 이상이겠죠. 그렇게 해서 좀 어쨌든 10대들의 분포가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MZ세대가 메타버스에 굉장히 홀릭하는 그 배경도 알아보면 좀 경제학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팬데믹 이전부터 뭐
국가별로 뭐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에 대한 아직 기본소득이 정착화된 건 아니지만 팬데믹이 되게 절정에 달하면서 굉장히 재정 정책을 확대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뭐 실업급여도 많이 주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미 모든 세대는 노동을 하지 않고도 노동을 조금 줄이고도 어느 정도 소득이 보장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는 시간에 무엇을 할 거냐? 그러면 게임과 놀이 그리고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가 결국은 생산성과 연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여기에 맞물려서 인간의 본성뿐만 아니라 너무 다양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놀면 뭐하니에서 부캐가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본 캐릭터 이외에도 부캐를 굉장히 많이 갖고 싶어 하시는 세대가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경제학적인 요인, 그리고 거시경제적인 요인, 그리고 기술적인 요인이 맞물려서 MZ세대가 이렇게 메타버스에 홀릭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결론적으로는 결과적으로 모든 면에서 지금 우주의 기운이 메타버스로 오고 있다. 저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네요.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 제 생각에는 그게 되고요. 사실 뭐 메타버스라는 뜻은 뭐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저희가 준비한 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거는 그래서 코덱스 미메타는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빨리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준비한 것들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주요 투자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 하기 이전에 제가 우리 부장님께 꼭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제 메타버스가 좋은 거는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게 이제 시작하는 테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좀 유망한가를 네. 계속 봐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지속 가능한가? 네, 지속 가능한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재미없게 말씀을 좀 드리자면 메타버스가 그러니까 도입된 것은 게임부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재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 IT 버블을 거치면서 굉장히 IT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돈 가진 사람들, 빅테크 기업들이 결국은 뛰어난 자금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게 메타버스의 한 모습일 수도 있고요. 그럼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이라던가 아니면 이게 결국은 현실 생활의 생산성을 증가시켜서 현실 생활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야만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가 게임에서 시작한 메타버스가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를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관련해서 굉장히 또 영상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 메타버스는 영상으로 봐야 사실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엔비디아에서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보시면 잠시만요. 이거를 너무 빠른 속도로 보여드리고 재생 속도를 빨리 했었는데 보통으로 보고 한번 재생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돌려서 일단 이런 아무것도 없는 토지에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이런 디자인을 해서 나무를 심고 뭐 풀을 심고 하면 어떻게 변화가 될지를 먼저 보여주고 가상세계에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앞까지는 기존 플랫폼과 똑같았는데 이제 그렸던 모양에서 바로 3D 영상이 구현이 되고 그리고 거기에 자동차 디자인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고 디자인한 자동차를 직접 시운전해 보거나 GPS로 어떤 운전을 해 보거나 아니면 어디를 가보거나 그리고 오류가 있거나 아니면 제조나 아니면 안전 시험 이런 것들을 직접 가상현실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게 이게 잠시만 이게 진짜 차가 아니죠? 아니 그냥 틀어놓으시는데 이게 진짜 차가 아닌 거잖아요. 네, 진짜 차가 아니고 가상으로 지금 색깔도 바꿔보고 운전도 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불량도 찾아내고 맞는 색깔이 무엇이고 그리고 안전한지 불량이 뭐가 있는지 시운전을 하면 어떻게 움직일지를 다 가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먼 미래가 아니고 지금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놀이에서만 머물렀던 그 개념이라고 했던 메타버스가 이렇게 제조업이라던가 네. 아니면 또 있나요? 또 있습니다. 제조업이라던가 일상생활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도비에서 제작한 영상인데요. 어도비요. 어도비. 네. 어도비는 그 PDF. PDF 만드는 회사인데요. 거기에서 제작한 자기네들이 꿈꾸는 메타버스 미래입니다. 안경을 쓰면 이렇게 허공에 자기 일정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가 양치를 하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가야 될 곳을 안경을 통해서 GPS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는 그림들이 3D로 네. 바로 나타나고. 이게 우리가 아는 PDF의 어도비. 어도비. 어도비는 더 이상 PDF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꿈꾸는 그게 메타버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이런 게 적용이 된다고 하면 결국은 생산성도 증가하고, 그리고 제조업 분야에서 비용과 시간을 굉장히 절약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술이 더 급속하게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영상 중에 이제 어도비 전에 봤던 게 이제 엔비디아였죠. 네. 엔비디아는 잘 아시는 것처럼 GPU 그래픽 처리 장치의 글로벌 1위 회사인데, 아까 보셨던 게 엔비디아에서 만든 메타버스 플랫폼인 옴니버스 환경이었고, 네. 그 안에서 뭐 이제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자동차의 어떤 말씀해 주셨듯이 주행도 해보고 컬러감도 입혀보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절약되는 거죠, 차량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BMW가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플랫폼에서 이런 뭐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들을 쉽게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뭐 이 글로도 보여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하지만, 메타버스 세계를 가장 이해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아무래도 가상의 공간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영상으로 보는 게 저는 제일 이해가 와닿고, 이게 가능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한번 잘 영상으로 저희가 부장님이 또 준비해 주셔서 봤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일 상장하는 22일에 상장하는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 미메타 ETF에 대한 종목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종목은 한 30개에서 40개 사이에서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매일매일의 종목 이름과 명과 비중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코덱스 ETF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번에도 액티브 ETF로 상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액티브 ETF가 이름에 액티브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중요한 차이는 이거예요. 기존에 ETF들은 저희가 패시브라고 하는데, 정기 변경일, 그러니까 기초지수가 종목을 바꾸거나 비중을 다시 조정하는 변경일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뭐 1년에 2번, 6월이나 12월, 아니면 많아야 분기에 한 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액티브 ETF는 이런 정기 변경일과 관계없이 팀과 운영력의 재량에 따라서, 역량에 따라서 종목이 이게 좀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 비중도 늘릴 수 있고, 새로 편입할 수도 있고, 기초지수에 종목이 없어도 종목을 편입할 수가 있고, 뺄 수도 있고, 비중도 더 투자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이런 일반적으로 펀드와 같죠. 액티브 펀드와 같이 되어 있는 상품을 액티브 ETF라고 하고요. 뭐 저희는 K 메타버스도 그렇지만, 메타버스라는 게 용어는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 막 관심을 받게 되고, 기업들도 뭐 페이스북이 이름을 바꾸듯이 갑자기 바꾸니까 누가 바꿀 줄 알았겠나요? 뭐 갑자기 바꿨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다양하게 빅테크도 그렇고 뭐 게임사들도 그렇고 이제 메타버스로 모두 진출을 하다 보니까, 이럴 때는 정기 변경일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액티브하게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좀 효과적이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도 낯선데, 기술력도 어떤 기업이 선점할지는 아직 다 지금 광장에 모여서 다 나 잘났어,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메타버스에 진출하겠다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고, 기술이 좀 더 우위를 가지는 기업들도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특히 액티브 전략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투자 상위 예상되는 10개 기업을 좀 써놨고요. 일단 잘 아시는 대형 기술주, 빅테크들이 많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애플, 메타 플랫폼스, 아마존. 한 6개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술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러한 기업들이
왜 메타버스일까라는 것도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메타버스는 하나의 산업이 아니라 전 산업을 아우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런 빅테크들은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거는 투자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거든요. 현금이 많다 보니까 기업 이익에서 나온 현금을 투자 R&D에 쓸 수 있는 여력이 매우 강한 거죠.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그러면 뭐 지금 좀 만약에 혹시라도 이 해당 기업이 투자가 좀 미진하더라도 기업을 인수하거나 새로 투자를 늘려서 메타버스 산업을 빠르게 진출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대형주를 투자함으로써 좀 더 안정성을 기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그 메타버스에 진출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그 M&A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메타 플랫폼스라고 하는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퀘스트를 인수를 하면서 그 오큘러스가 대중화가 되는데 선두를 했듯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이런 데에서도 뭐 개별 기업이나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 게임 기업들을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M&A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이게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최근에 이게 뭐 정확한 비율일지는 모르겠는데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라고 엄청 이제 인기가 네, 있었던 프로그램이 수우파. 있었어요. 네, 스우파라고 우리나라에 정말 실력 있는 여성 네, 댄서분들을 엠넷에서 음,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서 이제 대중들에게 알려드리고 이런 기존의 편견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깨트리고 정말 우리나라의 여성 댄서분들이 춤을 너무 잘 추시고 리더십도 있고 모습들에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러한 플랫폼이나 이런 게 없었더라면 사실 알려지기 어려웠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닐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오큘러스라는 회사가 그냥 오큘러스를 있었으면 이렇게 빨리 시장에 나오거나 사람들이 알 수 없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페이스북이 메타 플랫폼스가 2014년에 이미 이걸 알고 인수를 해가지고 잘 이렇게 해서 이런 같이 융합이 음, 돼서 시장에 나오니까 그 기술력과 뭐 것들이 다 이제 빠르게 진화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런 메타버스에서도 계속 M&A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는 분명 좋은 기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0개 기업들,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보셨던 어도비 같은 기업들도 있고, AMD, 이건 뭐 이제 반도체 회사죠. 그리고 유니티, 게임 엔진, 시노시스, 역시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거의 뭐 되게 점유율이 높은 기업인데요. 이런 10개 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에서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메타버스는 결국 혁신 기술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 기술이라고 하면 그거에 기초되는 것은 반도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성장을 하게 되면 결국은 반도체 회사들도 같이 그 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메타버스가 뭐 반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플랫폼, 클라우드, 장비 기기 등등 같이 융합되어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질문 하나 답변 드리고 갈게요. 지금 뭐 여러 가지 그냥 멘트들도 있으셨고 한데 일단은 이 코덱스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는 내일 22일에 상장하고요. 총 보수는 연 0.5%예요. 그래서 이제 스텔라님 저는 이제 많이 뵀던 분 같아요. 런치토크에서 많이 뵀는데 미국 메타 ETF와 수수료 차이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액티브 ETF하고 수수료 차이인데 제가 이거 약간 조금 마음이 좀 아픈데 제가 늘 런치토크 때 말씀드리는 게 ETF는 수수료가 아니다. 보수라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꼭 보수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한 번 더. 수수료는 한 번에 이렇게 떼는 개념의 수수료인데 ETF에는 수수료라는 게 없어요. 이제 거래 수수료는 증권사마다 거래하실 때 뭐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하실 수 있는데 ETF 자체에 내재된 거는 보수예요. 그래서 보수는 투자하신 기간 동안에만 수치를 하게 되고요. 연 0.5%가 투자되고 6개월 투자하시면 0.025%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되어 있고 총 4개의 미국 메타버스, 글로벌 메타버스 ETF가 상장합니다. 저희 거, 미래에셋, 그리고 KB, 한투. 4개인데요. KB만 패시브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3개가 모두 액티브로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K 메타버스 때는 저희만 액티브로 상장을 했어요. 액티브로 상장하게 된 배경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타사들도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여튼 액티브로 뭐 2개 상장하게 되고, 보수는 저희께 0.05%, 그리고 타이거께 0.079%인가? 79bp 정도 되고요.
다른 KB랑 한투도 뭐 0.5%, 0.45%였나 그 정도로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총 보수는 그 정도 수준이고 저희가 어쨌든 액티브에서는 제일 저렴해요. 저희 거랑 아마 킨덱스 한투께 0.05%, 0.05%, 0.05 맞죠? 0.5% 죄송합니다. 0.5%입니다. 5bp가 아니라 50bp. 50bp, 0.5%입니다. 이고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또 해주셨죠. 럭키님께서 퇴직연금에서도 투자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개별 주식에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요. 연금저축계좌. 제가 지난주에 연금 시간이 가졌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 DBIRP에서도 검색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코덱스 미국 메타 치면 바로 검색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기준가 이제 상장 가격은 이제 ETF는 상장하게 되면 10,000원에 땅 상장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약간의 반영을 해가지고 그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0,000원에서 시작한다고 이해는 해주시면 되는데 10,000원대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펀드도 있다. 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도 있다. 잠깐 광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종목 소개 나머지 시간에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하나 더 하고 갈게요. 호야킴님께서 저희 런치톡 항상 같이 해주시는 호야킴님께서 기초지수 편입 플랫폼 장비 컨텐츠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종목 편입 제외 조건은 어떤가요? 네. 네, 되게 날카로운 질문이세요. 일단은 뭐 구성 비율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저희 K 메타버스도 그렇고 왜냐면 이게 하나가 너무 잘 되는 뭐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데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초지수 편입된 종목들을 쭉 봤을 때 들었던 느낌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플랫폼 회사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장비도 하고 그리고 그 액저라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섹터에서 선정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메타버스 장비만 하는 기업들보다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장비 섹터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서 먼저 선정을 한 상위 8개 기업, 플랫폼에서 상위 8개 기업을 선정을 하고, 거기서 그 8개 기업을 제외한 다음에 다시 장비 기업 8개 선정을 하고, 컨텐츠 기업 8개 기업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미메타는 나스닥 아시죠? 나스닥이 지수 사업자이거든요, 또. 나스닥하고 AI 뭐 이렇게 기반으로 빅데이터를 돌려서 스코어링, 점수를 매겨요, 키워드로. 그렇게 됐을 때 어느 기업이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나 활동을 많이 하고 있나라는 검증을 하고요. 당연히 어떤 재무적인 부분이나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 지수의 종목이 구성이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 코덱스가 생각하는 판단했을 때 좀 더 성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기업들을 3, 40개 정도를 선별해서 액티브하게 투자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럭키님께서 반도체 쪽 편입이 없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보시는 것처럼 10개, 이번에 엔비디아, 팹리스,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에요. GPU 1위고 엔비디아가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AMD도 반도체 GPU 제공하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네. 스놉시스도 반도체 그렇죠. 설계 회사입니다. 네. 반도체 설계를 하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이 시너시스하고 다른 케이던스였나요? 그 기업이 거의 두 기업이 시장을 많이 형성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여드리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익률 수치 이런 거는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워렌 버핏 님도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다. 라고 말씀을 진영 조님께 좀 죄송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하나하나 좀 빨리빨리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네.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MS 오피스를 가장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MS 오피스가 가진 강점은 결국 기업들, 그러니까 업무상의 강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메타버스를 활용할 때도 일반 개인이나 아니면 게임, 대중에 먼저 메타버스를 구현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홀로렌즈로 의학이나 아니면 산업 섹터에 먼저 적용을 했고 실제로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그 설계 도면을 매번 프린트를 했어야 되는데 그 AR 기능을 이용해서
도면을 실사를 투영해서 볼 수 있으면 도면을 더 이상 프린트를 안 해도 되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도면을 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안경만 끼고 있으면 도면이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산업계에서 먼저 메타버스를 적용하고 있고 이외에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뭐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하는 회사가 전혀 아닙니다. 아니, 물론 하고 있고 하고 있고 매출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나아가서 말씀해 주셨더니 애주어라는 클라우드, 또 메쉬라는 AR, VR 플랫폼도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또 회사마다 기업용 메신저인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접목이 되는 게 이제 접목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메타버스 기업 중 하나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AR, VR 플랫폼인 메쉬의 한 모습이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유튜브에 가면 이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렌더링 투과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 멀티 유저 싱크 이렇게 자동차가 가상의 공간에서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기업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다.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반도체 회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메타버스가 활용이 되면 GPU의 수요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이밍에 필요한 그런 그 GPU의 성능이 계속, 그러니까 GPU, CPU 이 두 개의 성능이 굉장히 고사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주가가 굉장히 올랐는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옴니버스라는 3D 설계 도구를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그 BMW가 가상 공장을 만들어 놓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옴니버스가 제공한 화면을 통해서 가상 공장을 만들었고 이 공장을 돌리면 공장이 어디가 미스가 났는지 그리고 그 공장의 부품 구성도를 어떻게 바꾸면 효율이 더 좋아질 거고 이걸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업으로서의 비용이 굉장히 축소가 되고 그리고 안전 문제라던가 아니면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단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엔비디아가 올해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고 그 배경에는 물론 이제 GPU도 있고 한데 결국 메타버스에서의 성장성을 투자자들이 많이 밸류에이션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도 이제 아까 보셨던 이거 캡처 화면인데요, 동영상 아니고요. 네. 캡처 화면인데 뭐 자율주행을 테스트해보는 BMW에서 뭐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메타버스가 이게 좀 더 화두가 되게 되면 메타버스는 기술의 집약이고 그리고 3D 환경의 일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일상화가 되면 결국은 자율주행도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알파벳, 구글과 유튜브의 모기업인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구글이라고 하면 검색 엔진과 그리고 유튜브 맨날 검색해서 보시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메타버스를 가장 일상으로 이렇게 구현한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 기존 크리에이티브들이 더 많이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구글에서 표범을 검색을 해보면 실제 크기의 아프리카 표범을 3D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서 이 보이는 집이 우리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죠. 우리 집 거실에서 진짜 집이세요? 네, 진짜 집이에요. 그래서 캡처를 뜨려고 그 화분과 그 TV 제일 깨끗한 공간에 빈 공간에 두면 표범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구나. 이 표범을 3D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이 표범의 울음소리라던가 아니면 그런 음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진짜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표범이라던가 아니면 뭐 고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보기 힘든 그런 동물들을 3D로 보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자란 그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메타버스가 이제 현실이 되겠죠. 그럼 진짜 뭐 아프리카 가서 아마도 되고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동물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들 어떤 그 메타버스 기기를 하게 되면 실제 터치감이라던가 그리고 사운드가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음향 기기가 발달하게 되면 음향이라던가 아니면 그런 촉감 이런 게 더 현실 세계와 똑같아지면서 메타버스가 더 보편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12시 40분이네요. 아. 제가 이 자료는 이제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메타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유니티는 이제 게임 엔진인데요. 게임 엔진이 이제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영화, 게임, 자동차 이런 데로 이 엔진 자체가 엔진이라고 하면 뭐 자동차 엔진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게임도 엔진이 있거든요. 이 게임 엔진이 다양한 분야로 많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니티라는 기업은 게임 쪽에서는 거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가져가고 있는, 그래서 엄청 이제 기술력이 이미 검증된 회사다라고 많이 보시면 되고, 사실 메타버스라고 했을 때 대표로 언급되는 기업들 중 하나예요. 유니티가 있고, 그 다음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로블록스도 아까 뭐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게임 쪽에서 뭐 10대들이 아주 열광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유튜브에서 로블록스 찾아보시면 이런 친구들이 막 뛰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징어 게임도 로블록스에서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게임이 실제로 구현이 되고 있는, 그래서 가상 공간에서도 게임이 늘어나고 있고, 로블록스도 사실 메타버스의 대표적인 그렇습니다.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업들까지 해서 했고요. 뒤에 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은 다운받아서 보시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상장 예정이고요. 총보선 연 0.5%다. 그리고 총 한 30개에서 40개의 미국 상장된 기업들을 투자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 정도로 기업 소개는 좀 드렸고요. 뭐 질문들도 많이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남은 시간은 뭐 좀 질문을 소화하면서 하도록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내일 상장하는데 총 4개 동일한 지역, 뭐 동일하다기보다는 미국 글로벌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저희는 미국 메타버스인데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게 될 거고요. 수익률이 분명히 차별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운용력이 해외 대표적인 공모펀드를 다년간 운용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운용력과 운용팀, 그리고 저희 회사 내에서 또 외부 기관과 해외 법인과의 협업을 통해서 분명히 운용의 어떤 역량들이 두텁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좋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제가 일단은 미국 메타버스 설명을 좀 드리고 시간이 됐을 때 K 메타버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으셔가지고 K 메타버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저희도 10월 13일부터 상장한 ETF니까 이제 아까 이제 셀프메이드님께서 코덱스 K 메타버스 액티브 ETF에 메타버스 핵심인 위지웍 스튜디오, 넥스터, 자이언트 스텝은 없고 J 컨텐트리, 엔터 3사, 아프리카를 편입을 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씀이세요. 뭐냐면 말씀드렸던 세 개의 회사가 뭐 덱스터나 자이언트 스텝, 위지웍 스튜디오가 대표적인 VFX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시각 특수 효과 대표 회사인데 저희 모두 편입을 되어 있습니다. 우리 운영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코덱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보실 수가 있으신데 그 세 개 기업이 모두 편입되어 있고요. 다만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이들 기업이 메타버스 테마로 인해서. 그래서 비중을 좀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일부 차익 실현을 해놔서 비중은 내려가 있고요. 엔터 3사 같은 경우는 사실 엔터테인먼트는 컨텐츠를 통해서 사실 NFT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들 뭐 BTS나 블랙핑크 같은 뭐 또 그 넥스트 레벨 한 그룹 이름이 뭐죠? 에스파. 에스파 같은 그런 기업들이 그런 아티스트들의 지적재산권, IP들을 모두 이제 만들어서 하는 메타버스의 또 하나의 핵심적인 축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모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업들이 뭐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뭐 교체도 하니까요. 너무 뭐 최근에 수익률이 좀 부침이 있었던 거는 전반적인 시장 영향과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약간의 뭐 저도 뭐 우려하는 부분도 잘 아는데 약간의 노여움은 내려놓으셔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뭐, 메타버스가 지속 가능하냐라는 거에 대한 의문을 계속 제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메타버스 업계에서도 이게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뭐를 제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일단 사용자들이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도 사회이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얼마나 공정하고 그리고 어떤 그
정상적인 그런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야 될지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공을 해야 됩니다. 재미가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가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의 핵심인 IP 산업이라던가 IP 산업은 앞에서 말씀하신 엔터 기업들, 또 게임 기업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웹툰이라던가 드라마, 이거 역시도 오징어 게임이 로블록스에서 구현이 되는 것처럼 어떤 컨텐츠를 계속해서 제공할 그런 기업들도 굉장히 메타버스에서 중요한 핵심 축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제 또 질문 것 중에 다시 미메타로 돌아와서 종목은 1년에 2번 또는 4번 바뀐다는데 바뀔 때 알려주나요? 사실 이제 기초 지수가 변경될 때는 따로 뭐 공시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투자 설명서나 이런 걸 열어보시면 기초 지수의 변경일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뭐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뭐 1년에 한 번에서 2번이고요. 미국 메타버스 나스닥 액티브 ETF는 말씀드렸지만 정기 변경은 있지만 종목 교체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저희 코덱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방문해 주시고 문의사항도 남겨주시고 아니면 이렇게 런치 토크 시간에 저희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내일 상장합니다. 그래서 내일 상장하고 뭐 증시에 대한 전망은 저희가 또 나중에 또 설명드리거나 저희 리서치 센터 시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응원 많이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뇌종양 투병 중인 세린이 일상님께서 오랜 시간 감사하다고, 뭐 아이디처럼 정말 좀 그러시다면은 저희와 함께 계속 같이 힘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아까 제 목소리 좋다고 하트 날려주신 분이 계셨어요. 개인적으로 알았더라면 기프트콘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방법이 좀 없어서 아쉽네요. 그래서 하고요. 항상 저희 함께 해주시는 SEC님도 같이 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C라는 동남아 기업 게임 기업이 있어요. 게임 기업이었죠. 저희 아마 미메타에 투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 중 하나인데요. 보시고 투자 기업에 들어있으면 C님께서도 투자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이제 거의 50분이 다 되어 가고요. 올해 이제 런치 토크 저희가 몇 번 했는지 사실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한 30번 정도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연말 결산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부장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 네, 다음 주에도 거죠? 또 뵙겠습니다. 네네. 저는. 그래서 저는 올해는 2021년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아까 또 이제 저희가 MZ세대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희 ETF 코덱스 그리고 저희 부장님 모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있는 내용들만 전달을 드리고요. 내년에도 공정한 내용과 정확한 팩트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저는 이제 오늘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요. 내년 초에 또 한번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은 아니죠. 점심 기준으로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매주 목요일 저녁 6시 퇴근길 투자 고수들이 돈 되는 비법을 알려준다. 최신 투자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펀솔 라이브 퇴근길 라이브. 펀드솔루션 앱에서 시청하면 경품까지 준대. 쉿! 너만 봐. 홀걸! 매주 화요일 12시 런치 타임! 코덱스 ETF가 투자 맛집으로 데려간다! 최신 ETF 투자 트렌드를 놓치고 싶지 않다면 펀솔 라이브 ETF 런치 토크! 펀드 솔루션 앱에서 시청하면 경품까지 준대! ETF 맛있다! 홀걸!